2024년 11월 17일 밤 11시 서울 강남구 한복판 한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리고 있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점점 가까워진다. 그가 골목으로 몸을 숨기는 순간 눈앞에서 펼쳐진 장면에 그는 얼어붙고 말았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바닥에 쓰러진 여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손에는 핏자국이 선명한 칼이 들려 있었다. 정확히 3초.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목격자는 자신이 7일 후면 죽는다는 걸 몰랐다. 목격 대1. 강우진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35세, 미혼, IT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그에게 11월 17일은 특별할 것 없는 금요일이었다.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밤 11시, 그는 언제나처럼 강남역 부근의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쓰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걷던 우진은 이어폰을 낀 채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그는 본능적으로 가까운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보고 말았다. 골목 안쪽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키는 약 180cm, 건장한 체격. 그의 발밑에는 젊은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하얀 원피스는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남자의 오른손에는 피가 묻은 칼이 들려 있었다. 우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그 순간 발이 빈 캔을 차고 말았다. 철컥. 작은 소리였지만 그 조용한 골목에서는 총소리만큼이나 크게 들렸다. 검은 코트의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날카로운 눈매, 얇은 입술, 왼쪽 볼에 작은 흉터. 3초. 정확히 3초간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우진은 돌아서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남자의 발소리가 들렸다. 빨라지고 있었다. 우진은 대로변으로 뛰어나왔다. 다행히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손을 흔들어 택시를 세웠다. 빨리요. 지금 당장. 택시에 올라타는 순간 뒤를 돌아봤다. 골목 입구에 검은 코트의 남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쫓아오지는 않았다. 그냥 서서 우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우진은 그 차가운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한 우진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살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골목에서 한 남자가 여자를 칼로. 30분 후 경찰이 그 골목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시체도 핏자국도 칼도 심지어 그 남자도 사라지고 없었다. 경찰은 우진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정말 확실합니까? 술은 드시지 않았고요. 저는 술을 전혀 안 마셨습니다. 제가 본 겁니다. 분명히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해당 시간대에 그 골목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분명히 봤다고요. 담당 형사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혹시 다른 정보가 생기면 연락 주세요. 강민석 형사입니다. 우진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다. 쓰러진 여자, 핏자국, 그리고 그 남자의 차가운 눈빛.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서 우진은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검은 종이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7일 추적의 시작 데이 2-3. 토요일 아침 우진은 그 쪽지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다. 하지만 강민석 형사는 주말이라 출근하지 않았고 당직 경찰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협박 쪽지는 접수해 드릴게요. 하지만 실제 범죄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범죄가 발생했다고요. 제가 살인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우진은 좌절감을 느끼며 경찰서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지만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느낌은 계속됐다. 집에 도착한 우진은 모든 문을 잠그고 창문 커튼을 쳤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서 그날 밤 목격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시간 11월 17일 오후 11시 3분경. 장소 강남역 3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 골목. 피해자 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하얀 원피스, 긴 생머리. 용의자 30대 후반 40대 초반 남성. 약 180cm, 검은 코트, 왼쪽 볼에 흉터. 그는 인터넷에서 최근 실종 사건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1시간 동안 검색한 끝에 그는 하나의 기사를 발견했다. 강남구 논현동 거주 김소희 29세 씨, 3일째 연락 두절. 사진을 보는 순간 우진의 손이 떨렸다. 바로 그 여자였다. 골목에서 쓰러져 있던 그 여자. 기사에 따르면 김소희는 IT 스타트업 CEO로 11월 17일 저녁 회식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우진은 즉시 강민석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제가 목격한 피해자를 찾았어요. 김소희라는 분이에요. 월요일 아침 강민석 형사가 우진의 집을 찾아왔다. 40대 중반의 형사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김소혜 씨 실종 사건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당신이 목격했다는 골목은 김소혜 씨의 동선과 맞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본 여자가 분명 그 사진의 여자예요. 형사는 노트북에서 CCTV 영상을 보여줬다. 이게 11월 17일 밤 10시 45분 김소혜 씨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영상입니다. 회식 장소를 나서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게 10시 52분 논현역 근처 CCTV입니다. 영상 속에서 김소희는 혼자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였다. 두 사람이 잠깐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고 그 다음 영상이 끊겼다. 이 지점에서 CCTV 사각지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본 게 맞잖아요. 그 남자가 그녀를.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시체도 흉기도 혈흔도 없어요. 당신 증언만으로는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때 우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음이었다. 우진이 전화를 받자 변조된 목소리가 들렸다. 강우진 씨, 보지 말았어야 할 걸 봤군요. 이제 6일 남았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본 것을 잊으세요. 그럼 살 수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강민석 형사가 우진을 바라봤다. 누구였습니까? 협박 전화예요. 6일 남았다고.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군요. 당신 보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정, 데이 4-5. 강민석 형사는 우진을 안전가옥으로 옮기려 했지만 우진은 거부했다. 그럼 그 범인이 이겼다는 거잖아요. 저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대신 그 범인을 잡아야 해요. 당신은 민간인입니다. 수사는 저희가. 형사님, 그 범인은 저를 직접 봤어요.
제가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강민석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경찰 보호를 받아야 해요. 다음 날 우진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하지만 사복 경찰 2명이 그를 멀리서 감시하고 있었다. 회사에서도 점심 식사할 때도 그는 계속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목요일 오후 3시 우진의 이메일로 이상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 UNKNOWNDARKMAI에 감. 제목 진실을 알고 싶다면 강남역 8번 출구 앞 커피숍. 오후 6시 혼자 오세요. 김소희가 왜 죽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진은 즉시 강민석에게 전화했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혼자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김소혜 씨에 대한 정보를, 그게 바로 미끼입니다. 우리가 함께 갑시다. 당신은 커피숍에 들어가고 저희는 주변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오후 6시 우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커피숍에 들어갔다. 약속한 자리는 창가 구석이었다. 그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다. 10분이 지났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15분, 20분.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우진의 테이블에 앉았다. 평범한 정장 차림의 40대 남자였다. 왼쪽 볼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우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바로 그 남자였다. 그날 밤 골목에서 본. 긴장하지 마세요, 강우진 씨. 저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어떻게... 당신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 사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우진은 재킷 안쪽에 숨겨둔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당신이 김소혜 씨를 죽인 거죠? 남자는 웃었다. 차가운 미소였다.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제가 당신을 똑똑히 봤어요. 당신이 본 건 제가 그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남자는 테이블 위에 작은 USB를 놓았다. 이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김소희가 왜 죽었는지, 누가 진짜 범인인지. 당신을 왜 믿어야 하죠? 믿든 말든 당신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당신을 죽일 생각이었다면 이미 죽었을 겁니다. 남자가 일어섰다. 5일이 아니라 3일입니다. 진짜 범인이 당신을 죽이기까지. 남자가 커피숍을 나가려는 순간 강민석 형사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하지만 남자는 재빠르게 뒷문으로 달아났다. 경찰들이 쫓아갔지만 그는 이미 준비된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다. 우진은 테이블에 남겨진 USB를 집어들었다. 이게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석해봐야겠어요. 경찰서로 돌아온 그들은 USB를 분석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소희의 회사 내부 문서들, 횡령 증거, 그리고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의 명단. 그 명단에는 유명 정치인, 재벌가 사람들, 그리고 경찰 고위층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강민석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형사의 핸드폰이 울렸다. 경찰청장으로부터 온 전화였다. 강 형사, 김소의 사건 수사를 중단하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하지만 청장님, 중요한 증거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니까요. 그리고 강우진이라는 목격자도 더 이상 보호하지 마십시오. 전화가 끊겼다. 강민석은 주먹을 쥐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습니다. 진실의 조각들. 데이 6. 금요일 아침 우진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강민석 형사로부터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보호는 철수됐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우진은 혼자 집에 남아 USB 내용을 다시 분석했다. 김소희의 회사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겉으로는 AI 스타트업이었지만 실제로는 불법 자금 세탁의 통로로 쓰이고 있었다. 그리고 김소희는 그 사실을 알게 됐다. 6개월 전부터 그녀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를 죽인 거야. 우진은 명단을 다시 살펴봤다. 그중 한 이름이 눈에 띄었다. 최진호 마이너스 경찰청 차장. 강민석에게 수사 중단을 명령한 경찰청장의 바로 아래 직급이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현관 모니터를 확인했다. 택배 기사였다. 택배 왔습니다. 저는 주문한 게 없는데요. 강우진 고객님 맞으시죠? 여기 택배 있습니다. 우진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택배 기사가 건넨 것은 상자가 아니라 봉투였다. 이게 뭔가요? 택배 기사는 대답 없이 돌아섰다. 우진은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쪽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은 우진의 부모님이었다. 부산에 계신 부모님이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이었다. 오늘 아침에 찍은 것 같았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입 다물고 있으면 가족은 안전합니다. 2일 남았습니다. 우진의 손이 떨렸다. 그는 즉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는데? 왜? 아무 일 없으시죠? 혹시 이상한 사람 본 거 없으세요? 무슨 소리야? 너 무슨 일 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건강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은 우진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진실을 밝히자니 가족이 위험하고 입을 다물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11시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검은 코트. 그날 밤 골목에서 본 그 남자였다. 우진은 강민석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2번, 3번 계속 받지 않았다. 저녁 9시 우진은 결심했다. 혼자 가기로. 그는 호신용 스프레이와 녹음기를 챙겼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앱을 설치했다. 밤 11시 한강공원은 고요했다. 반포대교 아래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 남자였다. 우진이 다가가자 남자가 입을 열었다. 올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죠? 제 이름은 박준혁입니다. 전직 국정원 요원이었죠. 국정원? 김소혜 씨를 보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박준혁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김소희는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국가 기밀과 연결된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정치권, 재벌, 심지어 정보기관까지 연루된. 그럼 당신이 그녀를... 아니요.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누군가 저보다 먼저 그녀를 제거했죠. 그럼 진짜 범인은? 박준혁이 우진에게 또 다른 USB를 건넸다. 이 안에 범인의 정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걸 열면 당신 인생은 끝납니다. 이미 끝났어요. 제가 본 순간부터. 그럼 각오하세요. 범인은
당신이 절대 의심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바로 그때 총소리가 울렸다. 박준혁의 가슴에서 피가 솟아났다. 그는 비틀거리며 우진에게 USB를 쥐어줬다. 도망쳐요. 믿지 마세요. 박준혁이 쓰러졌다. 우진은 뒤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강민석 형사였다.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데이 7. 형사님, 왜? 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 강민석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평소에 피곤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날카롭고 냉정한 눈빛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왜냐고? 강우진 씨,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당신이 김소혜 씨를 죽인 거였어요? 직접 죽이지는 않았죠. 하지만 명령은 제가 내렸습니다. 강민석이 천천히 다가왔다. 권총이 우진을 겨냥하고 있었다. 김소희는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았어요. 이 나라의 권력 구조, 돈의 흐름, 모든 것을. 그녀가 그 정보를 공개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을까요? 그래서 죽인 겁니까?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경찰이? 정의? 강민석이 비웃었다. 정의는 힘 있는 자가 정의하는 겁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올바른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우진의 손이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다. 이미 녹음은 시작됐다. 그럼 박준혁은요? 그는 무고한 사람이잖아요. 무고하다고? 그는 조직을 배신한 자예요. 김소희를 보호하려 했죠. 그래서 제거했습니다. 강민석이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봤고 알지 말았어야 할 것을 알았으니까요. 날 죽이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 시체는 한강에서 발견될 겁니다. 불행한 자살로 결론 나겠죠. 바로 그 순간 강민석 경감, 무기를 내려놓으시오. 갑자기 주변에서 불빛이 켜지고 수십 명의 경찰이 나타났다. 그들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경찰청장 이승호였다. 강민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청장님, 이게 무슨... 강 경감, 당신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실시간으로 검찰에 전송되고 있소. 우진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박준혁의 코트 안쪽에서도 작은 카메라가 삐져나와 있었다. 박준혁은 살아있어요? 이승호 청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준혁 요원은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소. 우리는 한 달 전부터 강민석을 내사하고 있었소. 그가 김소혜 살인 사건의 배우라는 정보를 입수했죠. 하지만 왜 지를 이용한 거죠? 당신이 유일한 목격자였기 때문이요. 그리고 당신을 통해 강민석이 자백하도록 유도한 것이요. 강민석은 권총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저를 체포할 생각입니까?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거? 이승우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다. 김소혜 씨의 두 번째 USB, 당신의 은행 계좌로 들어온 5억 원, 그리고 당신이 최진호 차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충분하지 않소? 강민석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것도 있소. 청장이 손짓하자 한 여자가 나타났다. 우진은 깜짝 놀랐다. 김소희였다. 살아있었다. 불가능해. 당신은 분명... 김소희가 입을 열었다. 저는 국정원과 협력해서 가짜 죽음을 연출했어요. 진짜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요. 강민석 경감, 당신은 제가 수집한 증거를 없애라는 명령을 받았죠. 최진호 차장으로부터. 그럼 골목에서 쓰러져 있던 여자는?
특수분장을 한 여성 요원이었습니다. 박준혁이 연출한 거죠. 당신을 목격자로 만들고 강민석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우진은 모든 것이 계획된 작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민석은 총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었다. 끝났군. 경찰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승호 청장이 우진에게 다가왔다. 강우진 씨, 당신의 용기 덕분에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가족에게 온 협박은요? 그것도 우리가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을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은 합성이었어요. 실제로는 경호를 받고 계셨습니다. 우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최진우 차장은요? 어제 체포됐습니다. 그와 연결된 정치인 3명, 재벌가 인사 5명도 모두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가 차원의 부패 조직이 무너졌어요. 2주 후 우진은 회사에 복귀했다.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됐고 그는 정의의 목격자로 불렸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우진은 강남역 근처를 걷고 있었다. 그 골목을 지나갈 때 그는 잠시 멈춰섰다. 그 자리에는 작은 추모 화환이 놓여 있었다. 비록 가짜 죽음이었지만 김소희를 위한 것이었다. 여전히 그날 밤을 생각하세요? 뒤돌아보니 김소희가 서 있었다. 가끔요. 모든 게 꿈 같아요. 저도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냥 제가 본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김소희가 미소 지었다. 그게 가장 용기 있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도 못 본 척 하거든요. 우진도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이제 뭘 하실 건가요? 회사를 정상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진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요.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좋은 생각이네요. 우진 씨는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더 이상 범죄 현장은 목격하고 싶지 않거든요. 두 사람은 웃었다. 그날 밤 우진은 집으로 돌아가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7일간의 악몽. 하지만 그 끝에는 정의가 있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걸어갔다. 6개월 후 강민석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최진호 차장과 그의 일당은 모두 중형을 받았다. 김소희의 회사는 정상화됐고 그녀는 사회환원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박준혁은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했다. 그리고 강우진은 여전히 평범한 프로그래머로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았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날 저녁 우진은 후배 개발자에게 말했다. 잘못된 것을 보면 침묵하지 마. 내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후배가 물었다. 형,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는 다시 모니터를 향해 코드를 쓰기 시작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를 여러분 어떠셨나요? 목격자 강우진의 7일간의 추적, 그리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이야기. 진실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